여긴 이제 저희 집인데요. 낯선 여자의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열쇠가 돌아가지 않아 몇 번을 돌려보다가 겨우 열린 현관 안쪽에는 모르는 가족이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방 안 구석구석을 훑자 익숙했던 가구는 어디에도 없고 벽에는 아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현관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긴 제 집인데요. 내가 수십 년을 살던 집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자 중년의 남자가 황당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집은 며칠 전에 저희가 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계약서 다 마쳤고 저희 가족이 이사 온 거예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제 집이 팔려 있다니.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어떻게 제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걸까요?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콱 막히는 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간신히 연결되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뭐야? 집에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그 집은 저희가 정리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내 집을 내가 왜 정리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때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섞여 들렸습니다.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한 거예요. 이제 출발해야 해서 길게 말씀 못 드리니 이해해 주세요. 뚝. 차갑게 끊겨버린 전화. 손에서 힘이 빠져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캐리어 손잡이가 덜컥 부러져 버릴 듯 소나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대신 찜질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땀 냄새와 매캐한 공기 속에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칠순을 맞이해 아들 부부가 여행을 선물해 준다고 했을 때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라도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믿었던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모든 건 결국 집을 팔아치우고 저를 내쫓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자식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큰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분노가 치미셨다면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옥, 올해 칠순을 맞은 사람입니다. 경기도 작은 마을에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한 인생일지 몰라도 제겐 아들이 삶의 전부였지요. 남편이 떠난 날 아직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고 제대로 키워내리라. 그 후로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남들은 놀러 다닐 때 저는 장마당에서 리어카를 끌었고 남들은 가족과 외식할 때 저는 공장 구내식당 반찬을 싸와 아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나도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옥 씨, 그 고생을 언제까지 하려 해? 아들 다 크면 뭐라도 남겠어?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 잘 되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지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내가 한 사람은 제대로 세워냈구나. 그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땐 더없이 기뻤습니다. 비록 며느리가 조금은 까다로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내 진심을 알겠거니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제 바람과 달리 잔인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저와 거리를 두었고 며느리는 제게 공손한 듯 하면서도 언제나 선을 긋는 말투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다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오겠지. 그렇게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 집에 찾아왔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일이었지만 혹여 며느리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첫 인사를 온 며느리는 얌전해 보이고 예의도 바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안심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도 제 가정을 꾸리니 나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겠구나.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아이도 내 딸이다. 내 아들 못지않게 챙겨줘야지. 그렇게 믿었고 마음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주말마다 얼굴을 비추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에 밥 먹으러 오너라. 내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그러면 아들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회사 일이 많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말마다 처가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해주는 얘기 속에는 언제나 민호 부부는 장모님과 자주 함께한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지만 티내지 않고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던 아이가 시간이 흐르자 점점 무심해졌습니다. 제가 작은 반찬을 해서 보내주면 돌아오는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수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다면서 그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쿡쿡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이겠지. 젊은 사람들 방식이 그런 거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나 어느 날은 제가 만든 김치를 며느리 손에 들려보냈는데 다음 주에 쓰레기 봉투 안에서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봉투 입구에서 흘러나온 국물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버렸습니다. 내 정성도 이제는 쓰레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원망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늘 저를 향해 존댓말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챙길 테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 엄마는 믿는다.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칠순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생일을 챙겨준 적도 없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제게 큰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칠순잔치를 해주겠다고? 그동안 생일날 전화 한 통 없던 애들이 느닷없이 칠순을 챙기겠다니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잔칫날 많은 친척과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이제라도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잔치가 끝나갈 무렵 아들 부부가 불쑥 여행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해외여행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칠순 선물이니까 다녀오세요. 저는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호사스러운 선물이었으니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선물을 다 받아도 되냐? 그렇게 묻는 제게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즐기셔도 돼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효심을 보여주다니 내 마음을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속내를 저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들고 나설 때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 평생 이런 호사를 누릴 줄이야. 늦게나마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챙겨주었구나. 이제라도 효도받는구나. 마음이 벅차올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내려섰을 때 낯익은 골목과 익숙한 담벼락이 반겨주었습니다. 아, 이제야 집에 돌아왔구나. 저는 열쇠를 꺼내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쇠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내가 여행 다녀오느라 집을 오래 비웠더니 혹시 열쇠가 잘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며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러자 안에서 아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곧 낯선 여자의 얼굴이 문틈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처음 듣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저 여긴 제 집인데요. 제가 사는 집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저희 집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하고 이사 왔어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뇌리에 번개가 친 듯 아찔했습니다. 계약, 이사, 제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관 안쪽에는 어린아이가 앉아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고 낯선 남자가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제 눈앞에서 현실처럼 펼쳐지고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리며 절규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저희 겁니다. 계약서도 있고 이전 절차 다 마쳤어요. 전 주인분께서 여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려 현관 앞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붙든 제 손은 힘이 빠져 덜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드디어 연결되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뭐냐? 집에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집은 저희가 정리했어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겨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마가 평생 지켜온 집을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팔아버리다니.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다 저희가 알아서 한 거예요. 이제 출발해야 해서 더 말씀 못 드리니 이해해 주세요. 뚝. 차갑게 끊겨버린 전화 소리.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찜질방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좁은 침상 위에 홀로 앉아 있으니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수증기 속에서도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먹을 걸 줄이고 입을 걸 아껴가며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배신뿐이었습니다. 칠순이라는 나이에 집 한 칸 없이 찜질방에 몸을 누운 제 꼴이 처량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날 새벽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다시는 저 아이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찜질방에서 보낸 첫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드는 듯 보였는데 저는 홀로 얇은 수건을 덮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뜨거운 수증기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니? 그날 새벽 제 입술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칠순을 맞은 여자가 가진 것이라곤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허름한 밥 한 끼에도 눈물이 났고 구석에 놓인 캐리어가 내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오랜 친구 윤명자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우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문을 열자마자 윤명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얼굴은 초췌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친구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야, 내가 집을 잃었어. 아들하고 며느리가 날 속였어. 여행 보내주더니 그 사이에 집을 팔아버렸어.
윤명자는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넌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잖아. 그런데 그 아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해? 그 위로의 말에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버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저 마지막엔 효도받을 줄 알았어. 민호는 달라질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내가 바보였지. 명자는 한참 동안 제 울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우가 이제 내가 눈을 떠야 해.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지. 아들만 바라보다가는 내 삶이 통째로 무너져 버려. 그 말은 제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삶을 아들에게만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갔다가 우연히 최상구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예전부터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분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옥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잃은 사연, 찜질방 생활,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얘기를 다 듣고 난 최 어르신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낮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소. 자식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내 재산도 자식에게 맡겼다가 다 날아갔지요. 그때 깨달았소.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그의 말은 마치 제 상황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게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르신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정옥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남은 삶을 스스로 지키시오. 내가 해줄 말은 이거요. 남이 내 인생을 정리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재산을 챙기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하게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참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다짐이 제 가슴 속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찜질방이 아닌 친구의 집에서 편히 눈을 붙였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숨소리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슴 한켠에는 커다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상처는 제게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친구 집에서 며칠을 신세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소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은 친구 윤명자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 옆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눈길이 멈췄습니다. 큼지막하게 적힌 글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보상협의 안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개발이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낯익은 집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겨두었던 작은 땅의 주소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공고문을 훑었습니다. 분명히 제 눈이 본 게 맞았습니다. 그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제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그 땅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작고 시골스러운 땅이었기에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 존재마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신도시 개발지구라니. 명자야, 이거 봐. 여기 주소 이거 우리 집 땅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이게 내 땅이야. 정우가 그런 보상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충격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 조성에 포함됩니다. 박정옥 씨 땅은 보상금 규모가 약 2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억이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동안 찜질방에서 울며 버텼던 나날,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듯 이런 기회를 주다니. 시청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풍경이 마치 제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땅이 결국 나를 살리네.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지.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엄습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흘린 말이 민호와 희정의 귀에도 들어갔던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시죠? 얼굴 뵌 지 오래됐네요. 곧 찾아뵐게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차갑게 돌아섰던 아들이 갑자기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이제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자 제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돈 때문이구나. 너희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겠지.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그동안 눈물로 얼룩진 지난 날은 끝내야 한다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버리고 저를 찜질방으로 내몰던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건강 괜찮으시죠?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희정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내 모든 희망이었던 아들, 내 딸처럼 생각하려 했던 며느리.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결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어머니 혼자 이런 큰일을 감당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번 보상 문제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희정이 재빨리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 인감날인이 필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럼 보상금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희정아. 너희들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서류를 내미는 거냐?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연세에 이런 행정 절차는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와준다. 집을 팔 때도 도와준다더니 결국 내 삶의 터전을 빼앗았지. 지금은 내 마지막 재산마저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희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다 가족인데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손에 들려있던 서류를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들 귀에 잘 들어둬라.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이제 다시는 이런 서류 내 앞에 들이밀지 마라. 순간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결국 저희가 다 관리해야 할 돈인데 어머니 혼자 계셔서 뭐 하시려고요? 나중에 다 남 좋은 일만 시킬 거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바친 제가 이제는 고집센 노인네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속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끝낼 거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상 신청부터 재산의 모든 계획까지 오직 제 손으로 하겠다고.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제 두 발로 서서 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 뒤로 저는 홀로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차가운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서야 한다는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보상 절차가 시작되던 날, 저는 혼자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와 희정이 들이밀던 위임장은 이미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린 뒤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다짐만을 가슴에 품고 낯설고 복잡한 행정 절차에 제 두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구 앞에 서자 젊은 공무원이 제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박정욱님, 토지 보상금은 총 2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차후 일정에 따라 분할 지급될 예정이니 통장 사본과 인감만 확인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20억 원. 제 평생 벌어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때 찜질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내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액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건네는 서류에 제 이름을 꾹꾹 눌러 적으면서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엄마는 내 손에 놀아나지 않는다. 너희가 탐내던 이 돈 절대 너희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보상금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던 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 금액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복수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초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정옥은 사망 후 아들 김민호와 며느리 이희정을 상속인에서 제외한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는 순간 제 손끝에서 묵직한 해방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변호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신데 정말 제외하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자식은 이미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 같은 노인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제 재산을 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역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 건립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에 제 돈을 쓰고 싶습니다. 혼자 버려진 노인들이 더 이상 찜질방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 보상금 일부를 기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욕심 많은 아들 며느리에게 물려주느니 차라리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100번 옳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 삶은 자식에게 기대는 게 아니었어. 내가 내 삶을 지켜야 했던 거야. 당신이 남겨준 땅, 결국 이렇게 쓰게 되네. 고마워.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눌렀던 절망이 벗겨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민호가 연거푸 변명 같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는 정말 어머님 곁에 있고 싶어요. 희정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희정아,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그건 내가 직접 지켰다. 그리고 그 돈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희정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부부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보상금을 손에 쥔 저는 그 길로 제 삶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눈치 보지 않는 삶. 그것이 제가 꿈꾸던 자유였습니다. 저는 작은 전원주택을 구했습니다. 마당이 딸린 집,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손수 호미를 들고 흙을 고르며 씨앗을 심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 손이 이제는 제 삶을 가꾸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붉게 물든 노을이 제 창문을 비췄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울던 나날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정호가 늦게나마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찾았구나. 그 사이 아들 부부의 소식은 이웃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투자라며 버려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이리저리 빚에 쫓기고 있다는 말. 예전 같았으면 제 가슴이 찢어졌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민호가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란 말로 모든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살아온 세월은 다시 오지 않고 제 희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박정옥일 뿐입니다. 저는 기부한 돈으로 세워질 노인 요양시설의 설계도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외롭지 않게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 이제야 보람을 찾았구나.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저는 오늘도 마당에 앉아 차 한 잔을 들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제 곁에 찾아왔습니다. 칠순의 나이에 얻은 자유와 존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와 삶의 교훈을 담은 사연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저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